일본 제국군에서 공을 세운 할아버지 덕분에 영웅적인 가문으로 존경받던 소녀가 환호성 속의 연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마디에 일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할아버지는 일제가 만들어낸 거짓 영웅에 불과했습니다. 도쿄 명문 고등학교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와 함께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제국군의 영웅이었던 할아버지의 가방에서 발견된 태극기 한 장과 할아버지의 일기장, 모든 비밀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교육계와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이 사건의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고등학생 아카리입니다. 17살이 되던 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것은 할아버지의 밀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태극기 한 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에 선물을 찾으러 평소 출입금지였던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바닥에 낡은 나무판 아래 비밀 공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죠. 상자 안에는 태극기와 흑백 사진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와 한복을 입은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일본의 전통을 중요시하는 극우 성향의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한국과 중국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셨죠. 그런 할아버지의 물건 중에 태극기가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부름에 급히 상자를 다시 숨겨두고 내려왔어요. 거실에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오늘 저녁 너와 할 이야기가 있구나. 그 말씀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거실에는 항상 일본 국기인 히노마루와 우길기가 걸려 있었고 아버지는 지역 정치인으로 일본의 진정한 가치를 외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보수 여성회의 회장이었고요. 매일 아침은 조상님 위패 앞에서 참배하며 시작했고 식사 전에는 일본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렸어요. 등교 전에는 히노마루 배지를 달아야 했고 역사 시간에는 집에서 들은 관점을 반복해서 말했죠. 선생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친구들은 저를 극우파의 딸이라고 부르며 피했어요. 방과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일본 정신수호회 청소년부에 참여했고 거기서 올바른 역사관을 배웠습니다. 9살 때는 텔레비전에서 K-팝 가수가 나와 단순히 노래가 좋네요 라고 말했다가 할아버지께 혼이 났어요. 그날 밤 일본 전통 노래를 10번 반복해 부르며 반성문을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16년을 살아왔어요. 의심 없이 질문 없이 그저 좋은 일본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발견한 태극기 한 장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어요. 할아버지와의 약속된 대화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카리, 할아버지께서 좀 편찮으신 것 같아. 저녁 먹기 전에 잠깐 할아버지 방에 들러볼래? 할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자 힘없이 미소를 지으셨죠. 아카리, 오늘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 너무 피곤해서. 할아버지의 호흡이 불규칙해 보였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푹 쉬세요. 내일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카리, 내 서재 책상.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비밀 서랍. 열쇠는. 그리고 눈을 감으셨죠.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셨고 어머니는 옷장을, 저는 서재를 맡았습니다. 서재에서 책장을 정리하던 중 문득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비밀 서랍. 할아버지의 책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겉으로 보이는 서랍 외에도 책상 밑에 작은 손잡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당겨보니 숨겨진 서랍이 열렸어요. 서랍 안에는 봉투가 하나 있었고 그 안에 열쇠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카리에게만.
다락방 남쪽 벽 나무판 뒤에 있는 내 진짜 이야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락방. 그곳에 무언가 숨겨두셨다는 거군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을 때는 다락방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잠든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남쪽 벽을 찾았죠. 나무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하나가 다른 것들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판자를 당기자 뒤에 작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곳에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쇠로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처음 본 태극기와 일기장, 그리고 또 다른 봉투가 들어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낡은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만월동 349-4 황금 사과나무 아래.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만월동은 한국의 지명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한국. 점점 더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깊어져 갔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가 다락방에 무언가 보관하신 적 있나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물건들을 여러 곳에 보관하셨어. 왜 묻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의 눈빛이 무언가 숨기는 듯 했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일기장을 통해 할아버지의 비밀을 직접 알아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깔끔한 필체로 쓰인 일본어 문장들이 보였어요. 첫 페이지에는 1956년 3월 24일 날짜와 함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1956년 3월 24일. 오늘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박지호가 아닌 사토 히로시로 살아가게 되었다. 새 이름, 새 신분, 새 국적. 모든 것이 새롭다. 하지만 내 가슴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국인 박지호가 살아있다. 박지호? 사토 히로시? 할아버지의 본명이 박지호였다는 건가요?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었다고요?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고아가 되었고 아버지의 친구였던 일본인 사토 아키라 씨가 일본으로 데려와 양자로 삼았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출신을 숨기기 위해 오히려 극단적인 일본 국가주의자가 되어갔던 거였어요. 1972년 9월 5일. 오늘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다. 과거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부정했다. 내 아내 박지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때로는 거울을 보며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내 아이들은 순수한 일본인으로 자라야 한다. 그들에게 절대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는 돌아가시기 몇 주 전의 기록이었어요. 2023년 9월 28일. 아카리가 점점 자라고 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때로는 의문을 본다. 마치 그 아이는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다. 이제 나는 늙었고 진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때로는 아카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다. 그 아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월동에 있는 내 옛집, 그곳에 나의 모든 것이 남아있다. 언젠가 아카리가 그곳을 찾아갈 수 있다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제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었군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만월동에 가서 할아버지의 과거를 찾아야겠다고요. 일기장의 내용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항상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자부심을 가르치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한국인이었다니. 할아버지의 본명은 박지호였고 1937년 한국 경기도 만월동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한국 전쟁 중 부모님을 잃고 일본으로 건너오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완벽한 일본인 사토 히로시로 살았지만 내면에서는 항상 한국인 박지호였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중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985년 4월 12일. 오늘 꿈에서 만월동 집을 보았다. 우리 집 마당에 있던 사과나무, 어머니가 매일 아침 물을 주던 그 나무. 꿈에서 황금빛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일본에 온 후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 언젠가는 만월동의 그 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하지만 나의 소중한 물건들은 아직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황금 사과나무. 그건 할아버지 고향집 마당에 있던 사과나무였군요.
그리고 그 아래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사토 아카리이면서 동시에 박지호의 손녀라는 사실을. 아침 식탁에서 부모님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평범하게 느껴졌던 가족의 아침 풍경이 이제는 커다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할아버지가 한국인이셨다는 것, 본명이 박지호였다는 것, 그리고 만월동에 소중한 것을 묻어두셨다는 것까지.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분노로, 어머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그건 결코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이야기야.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어요. 할아버지는 순수한 일본인이셨어. 이 일기장은, 이건 그저 소설이야. 할아버지의 문학적 상상력일 뿐이야. 아버지, 왜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우리 가족의 뿌리는. 조용히 해. 아버지의 음성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사토 가문이야. 우리 선조들은 대대로 일본의 명예로운 가문이었어. 그 어떤 거짓말도 우리의 혈통을 더럽힐 수 없어. 거짓말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이 거짓말이라고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그만해, 아카리. 이건 우리 가족의 수치야.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수치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성이 수치라고요? 그럼 저는요? 저도 반쪽은 한국인이잖아요. 제 정체성도 수치인가요? 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지고 방을 나가셨고 어머니도 저를 도울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을 찾아가야 했으니까요. 밤중에 노트북으로 시크릿 모드를 켜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학습 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역사 자료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도 가정에서 들은 것과도 달랐거든요. 학교 도서관에서도 한국 관련 책을 찾아 읽었고 역사 선생님께서도 용기를 주셨어요. 역사는 복잡해, 아카리.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수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야. 그게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해.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갑자기 들어오셨고 한국어 학습 앱을 발견하셨어요. 아카리,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이건 짓이 아니에요.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내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공부는 하지 말아줘. 제발. 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어머니도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나도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의 비밀을. 결혼 전부터. 그럼에도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대해 더 알아가는 것을 막으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한일 관계의 역사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사토 양,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평소라면 그건 한국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답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제 학교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국가주의 청년의 친구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고 일부 학생들은 아버지께 제 변화에 대해 알렸어요. 하지만 마코토라는 친구가 제 곁을 지켜주었고 역사 선생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도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7살의 반항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마코토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 동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친숙함이 느껴졌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첫 이틀은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했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 모두 책에서만 보던 곳들이었죠. 그리고 셋째 날, 저희 일본 학생들은
서울의 신일고등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신일고등학교는 일본어 교육이 활발한 학교로 일본과의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해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느낌이었고, 복도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한국 학생들 중에서 특히 민중군이 눈에 띄었죠. 그는 일본어를 정말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등학교 3학년 김민준입니다. 작년에 일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도쿄에서 6개월 지냈어요. 일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5명씩 조를 나누어 학교 투어를 했는데 운명처럼 저는 민준 군의 조에 배정되었죠. 학교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만월동이라는 곳을 아세요? 민준 군은 핸드폰으로 찾아보니 대답했어요. 만월동. 지금은 그런 이름의 동네가 없어요. 예전 지명인데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제 가족 중 한 분이 그곳 출신이에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민준 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우연히도 제 외할아버지가 지역 역사 연구회 회원이시라 옛 지명에 대해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전화로 여쭤볼게요. 민준 군이 잠시 전화 통화를 한 후 돌아왔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만월동은 지금의 용인시 수지구 지역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황금 사과나무는 예전에 그 지역에 있던 큰 사과나무를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 나온 그 사과나무가 실제로 존재했던 거예요. 혹시 그곳에 가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준 군이 물었어요. 네, 자유시간에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곳은 서울에서 좀 멀어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민준 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어요. 제 아버지께서 주말에 용인에 볼 일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혹시 그때 저희와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외할아버지도 함께 모시고 가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전혀요. 저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외할아버지도 옛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마코토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운이 좋네, 아카리.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민준 군의 친절한 제안에 감사하게 수락했어요. 교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주말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한국 방문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예술을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죠. 특히 태극기 만들기 체험이 있었는데 작은 천에 태극 문양과 사괴를 그리며 제 손이 떨렸어요. 태극기를 그리는 순간 다락방에서 발견했던 할아버지의 태극기가 떠올랐어요. 그때 본 태극기와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태극기. 같은 상징, 같은 의미를 가진 깃발이었습니다. 이 작은 깃발이 할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지만 평생 숨겨야만 했던 그 상징. 점심 식사 후 프로그램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민준 군이 약속대로 마코토와 저를 만나러 왔고 우리는 만월동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타고 갔어요. 차를 타고 약 1시간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 점점 한적한 지역으로 들어섰어요. 용인시 수지구에 도착해 민준 군의 안내를 따라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만월 기억의 숲이에요. 예전 만월동 주민들이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공원이죠. 민준 군의 설명에 가슴이 뛰었어요. 공원 중앙에는 작은 기념비가 있었고 거기에는 만월동 황금 사과나무 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기념비 뒷면에는 만월동 원주민 명단이 한글로 새겨져 있었고 민준 군이 하나하나 읽어주셨죠.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제게 알려주었어요. 여기 있어요. 박지호 가족 마이너스 만월동 349-4.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곳에 할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건 할아버지가 정말 이곳에 살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공원 주변을 둘러보다 오래된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민준군과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물어보았고 그 할머니의 대답을 통역해 주었죠. 박지호? 박 노인네 아들 말이니? 349-4에 살았던? 네, 맞아요. 너무 흥분해서 일본어로 대답했지만 민준군과 재빨리 한국어로 바꿔 말했어요. 아이고 그 아이. 전쟁 때 고아가 됐지. 부모님 모두 폭격으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 일본으로 갔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실하진 않았어. 놀랍게도 할머니는 어린 박지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 아이가 떠나기 전날 밤 사과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묻는 걸 봤어. 밤이었는데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아이가 작은 상자를 땅에 묻는 걸 봤어. 민준군과 마코토 그리고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에 있던 내용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공원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황금 사과나무가 있었다는 자리를 파보기로 했어요. 민준군이 준비해온 작은 삽으로 조심스럽게 땅을 파내기 시작했죠. 약 50cm 정도 파내려가자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뭔가 있어. 마코토가 흥분해서 외쳤어요. 조심스럽게 더 파내려가니 녹슨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글로 박지호의 보물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노트,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태극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중한 보물들. 그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자신의 기억과 정체성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어린 소년의 깨끗한 필체로 쓰인 한글이었어요. 민준군이 몇 페이지를 읽어주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에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1953년 9월 10일. 내일 나는 일본으로 간다. 사토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 준대. 엄마, 아빠가 없는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대. 하지만 난 만월동을 잊지 않을 거야. 우리 집, 우리 학교, 그리고 이 황금 사과나무.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내 보물들은 사과나무 아래에 묻어둘게. 만월동에서의 나, 박지호는 이곳에 남겨두고 간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한국인 박지호가 살아있을 거야. 12살 소년의 순수하고 슬픈 고백을 들으며 할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었을 그리움이 저를 덮쳤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은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대신 손녀인 제가 70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그의 보물을 찾았네요. 이걸 일본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민준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이건 아카리시 할아버지의 것이니까요. 이제는 당신 것이에요. 근데 번역을 하고 싶은데 괜찮다면 사진 좀 찍어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저도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상자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 그리고 제 뿌리의 일부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할아버지의 보물 상자를 어떻게 집에 가져갈지 걱정되었어요. 마코토가 제안했죠. 내 캐리어에 넣어서 가져가자. 그럼 검사대에서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야. 고마워 마코토. 항상 날 도와줘서.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멀리서도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분명 제가 프로그램 일정을 벗어났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 고개만 끄덕이셨고 마코토에게도 간단히 인사하셨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등 뒤로 아버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예상했던 질문이 날아왔어요. 한국에서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거짓말 그만해라. 학교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났다고 하더구나. 한국 남자와 함께 서울 외곽으로 간 것까지 보고받았다. 침묵이 흘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만월동에 갔었어요.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 어떻게 그곳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고향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그곳에 무언가를 남겨두셨다고 일기에 쓰셨고, 저는 그것을 찾고 싶었어요. 집까지의 나머지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죠.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물으셨어요. 거실로 가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아카리가 한국에서 만월동이라는 곳에 갔다 왔다는구나.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월동? 어떻게 그곳을?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보물상자를 찾았어요. 안에는 어린 시절 일기와 사진, 그리고 태극기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분노로, 어머니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죠. 어디 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마코토에게 맡겼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친구까지 공경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당장 가져와라. 그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 누구에게도 알려져서는 안 돼. 수치라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성이 어떻게 수치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부정하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내가 정치인이라는 걸 알면서. 내 지지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극우 성향의 정치인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니. 내 경력은 끝장이야. 그게 중요한가요? 가슴이 아팠어요.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한가요? 할아버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그만해, 아카리. 이건 우리 가족의 수치야.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수치라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성이 수치라고요? 그럼 저는요? 저도 반쪽은 한국인이잖아요. 제 정체성도 수치인가요?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일 테니까요. 그날 밤 마코토가 보물상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상자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사진, 한글로 쓰인 일기장, 그리고 작은 태극기. 이것들은 제 뿌리의 일부였어요. 할아버지, 당신의 진실을 찾았어요. 이제는 그 진실을 당당히 마주할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제 뿌리를 더 깊이 알아가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보물상자를 찾아왔지만 귀국 후에도 마음이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었어요. 특히 할아버지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누나 미숙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70년이 지났어도 그분이 아직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다시 한국에 가봐야겠어. 어느 날 밤 결심했어요. 마코토에게 전화했죠. 나 다시 한국에 갈 거야. 할아버지의 누나를 찾고 싶어. 정말? 어떻게 갈 건데?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부모님은 모르셔도 돼. 내 저금통에 모아둔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어. 일주일만 다녀올 거야. 마코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혼자 가는 건 위험할 것 같은데. 나도 같이 갈게. 민중군에게 연락해서 한국 방문 계획을 알렸어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지난번에 만월동에서 찾은 단서들을 좀 더 조사해봤어요. 할아버지 누나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짧은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아버지에게는 학교 친구들과
도쿄 근교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고 어머니에게는 실제 계획을 조금 털어놓았죠. 어머니 사실 저 다시 한국에 가볼 거예요. 할아버지의 누나를 찾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카리, 내 아버지가 알면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내일 연락할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셨어요. 너무 위험한 짓이야. 하지만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말릴 수는 없겠구나. 대신 약속해. 내일 연락할 것, 그리고 반드시 일주일 후에 돌아올 것.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다시 한국에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남겨진 가족을 찾기 위해 티켓과 여권을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잠들기 전에 창밖의 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번에는 꼭 누나를 찾아드릴게요.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분을 제가 대신 만나볼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 번째 한국 방문이지만 이번엔 더 큰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민준군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카리 씨, 마코토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준군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어디에 묵으실 계획인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마코토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지금은 비수기라 방이 남아있을 거예요. 민준군 덕분에 이태원 근처의 아담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우리는 카페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 번역을 마쳤어요. 민준군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어요. 특히 누나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번역본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삶이 더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특히 누나 박미숙에 대한 언급이 많았죠. 1952년 5월 20일. 오늘 누나가 서울로 떠났다. 전쟁 때문에 학교가 무너져서 누나는 서울에 있는 학교로 전학 간다고 했다. 나도 함께 가고 싶었지만 아직 어리다고 안 된대. 누나 없이 이 집이 너무 외롭다. 1953년 9월 8일. 내일이면 일본으로 간다. 누나에게 편지를 썼다. 서울 주소로 보냈지만 전쟁 중이라 제대로 도착할지 모르겠다. 누나가 보고 싶다. 일본에 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데. 민준군, 이 주소? 일기에 적힌 서울 주소를 가리켰어요. 네, 봤어요. 옛날 주소지만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 추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내일 만월동부터 다시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혹시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만월동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민준군의 외할아버지도 함께 오셨죠. 박 할아버지는 80대 후반이셨지만 지역 역사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셨어요. 만월동이라. 내가 어릴 때는 그 이름으로 불렸지. 지금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그렇지. 박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월 기억의 숲 공원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 할아버지의 보물상자를 발견했던 장소가 새삼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공원 기념비 앞에 서서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곳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 박지호의 가족에 대해 더 아시는 것이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할아버지께서는 기념비의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셨어요. 박지호. 그래, 기억이 나는구나. 박씨 집안이 만월동 349-4에 살았지. 큰 기와집이었어. 할아버지를 아셨나요? 놀라서 물었어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집안은 알았지. 박지호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셨어. 일제시대에도 몰래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하던데. 전쟁 때 안타깝게 돌아가셨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이셨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 집안에 다른 가족은 없었나요? 박지호의 형제자매라든지. 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글쎄, 누나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 박지호가 일본으로 간 후에도 그 누나는 여기 남았다고 들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누나. 대고모뻘 되시는 분이 한국에 계셨다는 거네요. 그 누나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글쎄,
전쟁 후에 어디론가 이사 갔다고 들었어. 아마 서울 쪽으로. 이름이. 맞다. 박미숙이었어. 박미숙. 할아버지 일기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90대가 넘으셨을 텐데. 수지구 문화원에 가보죠. 민중군이 제안했어요. 혹시 옛 주민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수지구 문화원에는 행운이 따랐어요. 한국전쟁 이후 만월동 주민들의 거주지 변동에 관한 오래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박미숙 마이너스 서울시 종로구 이주라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종로구라. 서울 도심이네요. 민중군이 말했어요. 그때 이후의 기록은 없나요? 문화원 직원분이 머리를 흔드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문화원이 가진 기록의 한계예요. 그 이후의 행적은 종로구 주민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찾아봐야 할 거예요. 바로 그날 오후 우리는 종로구로 향했어요. 주민센터는 이미 문을 닫은 시간이었지만 구내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과 노인정을 방문해 보기로 했죠. 여러 노인정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종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이었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어요. 민중군이 공손하게 어르신들께 다가가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박미숙이라는 분을 아시는지요? 1930년대 생이시고 만월동에서 오신 분일 거예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으셨지만 한 할머니가 관심을 보이셨어요. 박미숙이라고? 내가 아는 박미숙 씨는 김씨성을 가졌어. 김미숙으로 살았지. 만월동 출신 맞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은 걸까요? 정말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1년 전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어. 그런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들었어. 어느 요양원인지 아세요?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하지만 딸이 아직 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거야. 302호였던 것 같은데. 곧바로 302호로 향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숙 할머니의 따님 되시나요? 여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민중군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분은 일본에서 오신 사토 아카리 씨인데요.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혹시 만월동 출신의 박미숙 씨가 맞으신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박미숙 씨의 남동생이 박지호라는 분이신데. 여성의 눈이 커졌어요. 지호 삼촌?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시던 그 동생 말씀이신가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맞았어. 정말 할아버지의 누나를 찾은 거예요. 네, 맞아요. 박지호는 제 할아버지예요. 저는 그의 손녀입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들어오세요. 믿을 수 없네요. 어머니가 평생 찾으셨던 동생의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는데 할아버지와 닮은 느낌이 있었죠. 저분이 제 어머니 박미숙이에요. 여성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딸이죠.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사토 아카리이고 박지호. 제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사토 히로시라는 이름으로 사셨어요. 영희 씨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동생을 찾으셨어요. 한국전쟁 때 헤어진 후 동생이 일본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여러 번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 찾으려고 하셨지만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누나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할아버지의 일기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국인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고 살아야 했거든요. 일본에서 극우 성향의 가정의 양자로 들어가셨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셨어요.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군요. 어머니는 항상 동생이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으셨어요. 지호 삼촌이 똑똑하고 씩씩했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경기도 용인의 요양원에 계세요. 93세이시지만 정신은 아직 맑으세요.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우리는 영희 씨의 안내로 용인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영희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셨어요. 어머니는 전쟁 후 혼자 서울에서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였던 제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죠. 저와 오빠 둘을 낳으셨고요. 하지만 항상 동생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더욱 그리워하셨죠. 용인의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의 누나, 제 대고모를 만나게 되다니. 영희 씨가 먼저 들어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잠시 후 우리를 불러주셨죠.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앉아 계신 노인이 보였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고 강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분이 지호 삼촌의 손녀 아카리 씨예요. 영희 씨가 저를 소개했어요. 김미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정말 지호의 손녀인가? 내 동생이. 아이고, 이런 날이 오다니.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네, 할머니. 저는 박지호. 사토 히로시의 손녀 아카리입니다. 정말 지호의 손녀인가? 김미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그 손길에는 7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사토 히로시라는 이름으로 사셨어요. 제 목소리도 감정으로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누나를 그리워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동생이 이제야 소식을 듣다니. 지호야.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죠. 이게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야. 지호가 일본으로 떠나기 몇 주 전에. 사진 속에는 12살 정도의 소년과 15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둘 다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였기에 그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만월동에 묻어둔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과 태극기의 복사본을 꺼냈어요. 원본은 너무 소중해서 일본에 두고 왔거든요. 할머니는 손을 떨며 그것들을 받아드셨어요. 이건 우리 집 앞에 있던 사과나무. 그리고 이건 지호의 10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구나. 방 안에 모두가 침묵 속에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가족의 재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행복하게 사셨니? 순간 망설였어요. 할아버지의 이중생활, 평생의 고통. 그것을 그대로 말해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진실은 때로 온전히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양면의 삶을 사셨어요. 밖으로는 완벽한 일본인 사토 히로시였지만 속으로는 항상 한국인 박지호로 살았죠. 극우 성향의 양부모 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숨겨야 했어요. 때로는 본인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하셨다고 일기에 적으셨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어요.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 내가 알았더라면. 하지만 가족은 사랑하셨어요. 제가 덧붙였어요. 제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고 저도 많이 아끼셨죠. 다만 자신의 진짜 뿌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영희 이모가 차를 더 가져오셨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동생이 일본으로 간 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국 전쟁을 겪었으며 나중에 대학 교수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고 해요. 계속해서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박지호가 아닌 사토 히로시를 찾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평생 기다렸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명절이면 항상 지호의 빈자리를 생각했지. 이제라도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 다행이구나. 다음 날 할머니의 요청으로 우리는 일찍 요양원을 다시 찾았어요. 할머니는 특별히 한복을 입고 계셨죠.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장도 하셨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의 가족을 만났으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할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지호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보낸 마지막 편지야. 몇 달 후에야 받았지만 평생 간직했단다. 편지를 펼쳐보니 어린 할아버지의 깔끔한 한글 필체가 보였어요. 민준군이 조용히 번역해 주었죠. 사랑하는 누나에게 나는 내일 일본으로 갑니다. 사토 아저씨가 나를 데려가 키우신대요. 한국에 혼자 남겨진 나를 불쌍히 여기셨나 봐요. 누나 미안해요. 누나를 두고 가게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크면 돈을 많이 벌어서 누나를 찾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우리 황금 사과나무도 잘 보살펴 주세요. 내가 묻어둔 보물 상자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동생 지호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약속. 반드시 돌아올게라는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지만 70년 후 손녀인 제가 대신 그 약속을 이행한 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한옥 모양의 나무 상자였죠. 그 안에는 할머니의 반지와 함께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사진이야. 1950년 전쟁 직전에 찍은 거지. 내 증조부모님과 지호 그리고 나. 이걸 내 아버지에게 보여주렴. 그분도 자신의 진짜 뿌리를 알아야 할 테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선물을 소중히 받았어요. 아버지께 꼭 보여드릴게요. 할머니는 또 다른 물건을 꺼내셨어요. 낡은 비단 주머니였죠. 이건 내 증조할머니의 것이었어.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주신 거란다. 대대로 딸에게 물려주는 갑오인데 이제 내가 가져가렴. 비단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 장신구가 들어있었어요. 연꽃 모양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옥이었죠.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인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바로 우리 집안의 딸이니까. 이제 이 갑오는 내 것이야. 정우 삼촌이 제안을 하셨어요. 아카리 씨, 우리가 매년 추석에 만월동에 있는 선영의 성묘를 가요. 혹시 내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이요? 네, 우리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곳이에요.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의 묘도 거기 있어요. 아마 할아버지도 그곳을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내년 추석에 꼭 올게요. 할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좋겠구나. 내 아버지도 함께 오면 더 좋을 텐데. 할머니 노력해 볼게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꼭 모시고 올게요. 헤어질 때 할머니는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셨어요. 내 할아버지에게 이 말을 전해다오. 지호야, 누나가 널 사랑한다. 그리고 이해한다. 그 어려운 삶을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꼭 전할게요, 할머니.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할머니가 주신 선물들을 바라봤어요. 비단 주머니, 가족 사진, 그리고 할아버지의 편지. 이 모든 것이 저의 진짜 정체성을 증명하는 물건들이었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할아버지의 누나를 찾았어요. 아직 살아계셨어요. 정말이니? 어떻게 그런 기적이? 네, 어머니. 정말 기적이에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누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도 평생 찾고 계셨대요. 아카리, 내가 이루어낸 일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내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아. 할아버지의 누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아마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을 거야. 이틀 후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영희 이모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작별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김미숙 할머니도 특별히 요양원에서 나와 참석하셨죠. 아카리야, 내가 이렇게 지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단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가족을 제가 만났다니.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모두가 모여 사진을 찍었어요. 김미숙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세 세대의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 할아버지만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돌아가요.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와 함께요.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마주해야 해요.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화를 내실까?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저는 이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았다는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하네다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김미숙 할머니가 주신 소중한 선물들이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진실된 모습이 더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입국장으로 나오자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평소의 엄격한 표정 대신 조금은 불안하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 계셨죠. 마코토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용기를 내. 난 내 편이야.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격한 꾸짖음 대신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차로 향하는 동안 침묵이 이어졌어요. 마코토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와 헤어졌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에게서 말을 들었다. 할아버지, 누나를 찾았다고.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말씀하셨군요. 네, 아버지. 김미숙 할머니. 93세이시지만 정신이 또렷하세요. 할아버지를 평생 찾고 계셨대요. 아버지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의 누나라는 증거는 뭐지? 할아버지의 본명, 그분의 부모님 이름, 만월동 주소까지 모두 일치해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보낸 편지도 아직 갖고 계세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안도의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셨죠. 아카리 무사히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품에서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먹고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조용한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김미숙 할머니가 주신 선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사진첩을 먼저 내밀었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분들이 할아버지의 부모님, 즉 아버지의 친조 부모님이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어린 할아버지의 사진에서 오랫동안 시선을 떼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의 아버지, 즉 증조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대요. 일제시대에도 몰래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의 감시를 많이 받으셨다고. 비단 주머니를 꺼내자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옥이구나. 네, 할머니가 주셨어요. 대대로 딸에게 물려주는 가보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보냈던 편지의 복사본을 아버지께 건네드렸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누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결국 지키지 못하셨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어요. 아버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아카리,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완고했구나. 할아버지의 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그건 내가 두려웠기 때문이야. 두려우셨다고요? 그래. 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내 정체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았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것이 거짓이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할아버지의 비밀이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는 두 나라의 피를 가진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보, 아카리 말이 맞아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더니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카리, 내게 보여줄 게 있다. 아버지가 내민 것은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거란다. 내게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어보라고 하셨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녹음은 나 사토 히로시, 아니 박지호가 남기는 진실의 기록이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아들 케니치와 그의 자녀들이 듣게 될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계셨어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은 슬픔, 일본으로 오게 된 과정, 그리고 사토 가문의 양자가 되어 한국인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고통까지. 케니치, 그리고 내 손주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너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왔다. 너희의 피 속에는 한국의 혼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 나의 소원은 언젠가 너희가 만월동을 찾아가는 것이다. 내 고향,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곳을.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내 누나 미숙이를 찾아주었으면 한다. 그녀도 나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 녹음이 끝났을 때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 그리고 마지막 소원. 그것은 이미 저희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만월동을 찾았고 할머니도 만났으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아카리. 내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주었구나. 그리고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세요. 내년 추석에 한국에 와서 선영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부모님, 아버지의 친조 부모님 묘소가 있는 곳이래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보는 게 좋겠구나. 나도 이제는 알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더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아카리, 오늘 서재로 와서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니? 이제는 제대로 보관해야 할 것 같구나. 함께 할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아버지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가끔 할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봄이 되면 항상 창가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셨다는 이야기. 내가 이해했더라면.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아버지의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숨겨두었던 한국 관련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고전 문학책, 오래된 한국 지도,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한국 민요 악보까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셨던 거군요. 아버지가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자신의 뿌리를 그리워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날 저녁 아버지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카리,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구나. 내가 추천할 만한 책이나 앱이 있니?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어를, 평생 혐오하고 부정했던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니. 물론이에요, 아버지. 제가 좋은 앱도 알려드리고 함께 공부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서재 책장에서 할아버지의 일기장들을 모두 꺼내셨어요. 그동안 숨겨두었던 일기장들, 그리고 제가 처음 발견했던 그 일기장까지 모두요. 이제 이것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읽어볼 시간이구나. 할아버지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때가 됐어.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어요.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손에 든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화해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후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녹음과 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는 민중군의 도움으로 할아버지의 일기 번역본을 하나씩 아버지께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친척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라고 했나? 할아버지 누나의 딸 말이야. 네, 영희 이모예요. 무슨 연락이었어요? 추석에 관한 내용이었어. 선영에 함께 가자고. 그리고 김미숙 할머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아버지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버지 정말 같이 가실 거예요?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셨어요. 그래. 가봐야겠다. 내 진짜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 그 순간,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깨달았어요. 평생 구축해온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진실을 마주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한 달 후 아버지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지역 정치계에서 은퇴하고 한일 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셨다는 거였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단다. 기자회견을 앞둔 아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의 역사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오히려 한일 양국의 아픈 역사 속에서 화해와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될 수 있어. 아버지의 기자회견은 작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극우 정치인의 충격 고백 내 아버지는 한국인이었다라는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죠. 일부 지지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용기와 솔직함을 지지했어요. 내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마코토가 말했어요. 이런 고백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를 멀리했던 친구들이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고 역사 선생님은 제 가족 이야기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까지 하셨죠. 한일 관계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본인 조부모님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특히 할아버지의 녹음을 들으시고 많이 우셨죠. 히로시가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았다니. 우리가 알았더라면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 방문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어머니도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셨죠. 저는 마코토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더 키웠고요. 추석 전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희 이모와 정우 삼촌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하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케니치입니다. 영희 이모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정말 지호 삼촌을 닮으셨네요. 어머니가 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용인의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김미숙 할머니는 한복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버지를 보시자마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케니치, 정말 지호를 닮았구나. 아버지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고모님. 할머니는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어요. 내 동생의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지호가 좋은 아버지였나 보구나. 네,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셨지만 항상 가족을 사랑하셨어요. 할머니는 아버지에게도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팽이였죠. 이건 지호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어. 이제는 내가 가져가렴. 선물을 받아든 아버지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밝아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은 추석이었고 우리는 아침 일찍 선영으로 향했어요.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 해보는 한국식 성묘에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해 참여하셨어요. 선영 한쪽에는 박지호 추모비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누나인 미숙 할머니가 동생의 영혼이라도 고향에 돌아오길 바라며 세운 것이라고 했죠. 이제 지호의 넋도 편안해지겠구나. 할머니가 추모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였으니. 그날 저녁 영희 이모의 집에서 크게 차례를 지내고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했어요. 김미숙 할머니는 할아버지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더 많이 들려주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일본에서의 할아버지 모습을 한국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아버지는 항상 봄이 되면 창가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셨어요. 어린 저는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죠.
다음 날 우리는 만월동으로 향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보물상자를 발견했던 공원에서 한참 동안 서 계셨어요. 마치 과거와 대화하는 것 같았죠. 이곳이 아버지의 마음의 고향이었구나. 우리는 만월동에서 할아버지가 다녔던 초등학교 터도 찾아갔어요. 학교 건물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관이 있었고 거기에는 옛 학생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945년 졸업 사진 속에 어린 박지호의 모습도 있었어요. 저 아이가 할아버지군요. 아버지가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소년을 가리키셨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떠나기 전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죠.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 그때는 더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그래, 아카리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워. 할머니는 아버지의 손도 꼭 잡아주셨어요. 케니치야, 지호가 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 그 애는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고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셔서.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카리,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진정한 가족을 만났구나.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야.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도쿄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삶은 더욱 변화했어요. 아버지는 한일 문화교류 재단을 통해 양국 간의 이해와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어머니도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저는 학교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고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집 거실에는 이제 히노마루와 함께 태극기도 나란히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 옆에는 김미숙 할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자리하고 있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러 물으셨어요. 아카리, 대학은 어디로 갈 생각이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일 관계나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다는데 관심 있니? 정말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할아버지께 말을 건넸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두 세계가 마침내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그 순간이 이루어졌어요. 방 한켠에는 할아버지의 보물상자가 자랑스럽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직접 그린 만월동의 황금 사과나무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극우 집안의 여고생 아카리가 할아버지의 숨겨진 한국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알던 진실이 완전하지 않을 때가 있죠. 아카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오랜 세월 숨겨져 온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역사 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어쩌면 여러분도 자신의 교과서 한 페이지를 찢어볼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